제가 처음 남편을 만난 건 22, 지금으로부터 거의 반세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봄이 참 길었어요. 학교 앞 벚꽃길을 따라 걸으면 하얀 꽃잎이 마치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남편은 그 길을 자전거를 타고 매일 지나갔지요. 하얀 셔츠에 단정한 바지, 그리고 늘 책 한 권이 손에 들려있던 사람. 처음엔 그저 공부 잘하는 청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서울대학교 장학생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시절 그 이름 석자는 거의 전설이었죠. 시골에서 그런 집안은 없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늘 차분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었어요. 그땐 그런 사람이 참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 사람은 나를 굶기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지요. 그 확신이 결국 제 평생의 선택이 되었고 지금의 제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시골 마을 회관을 빌려 가까운 친척들만 불러 간단히 식을 올렸습니다. 그날 남편은 흰 와이셔츠에 검은 양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꼭 쥐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야겠구나. 그 후로 남편은 서울로 올라가 교수로 일하게 되었고 저는 시골에서 남편을 따라 올라와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낯선 도시의 공기, 버스 소리, 새벽마다 들려오던 차 경적 소리. 모든 게 낯설었지만 남편이 옆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일찍 나갔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연구 자료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냄비를 따뜻하게 덮여두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그냥 평소처럼 학생들 과제가 너무 엉망이라 손이 많이 가네.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볼펜 자국이 선명히 남은 손가락, 늘 종이에 닿아 있던 손. 그 손이 참 성실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손끝에서 우리 가족의 미래가 만들어진다고 믿었지요. 몇 해가 지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 남편은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도 감정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그저 아기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눈이 맑네. 그게 다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얼굴을 보며 남편은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습관 10가지. 그중 첫 번째는 책 읽기, 두 번째는 생각의 습관.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 집의 모든 대화는 책, 공부, 지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4살이 되던 해부터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이건 바다라는 글자야. 세상에서 가장 넓은 것, 가장 깨끗한 것. 아이는 그 말을 기억했는지 유치원에 가서도 바다만 그렸습니다. 파란색 크레파스로 커다란 바다를.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조용했고 딸은 저를 닮아 감정이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 모두 공부를 좋아했지요. 그건 남편 덕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한 번도 억지로 공부시키지 않았습니다. 늘 재미있게 해보자 하며 논리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 그게 남편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돌봤습니다.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늘 책상 앞에 있었고 아이들은 그 곁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늘 책 냄새가 났습니다. 책과 종이, 볼펜 잉크 냄새. 어떤 날은 그 냄새가 가족의 향기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늘 이 세상은 머리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가끔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교수로 승진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교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신문에 남편의 이름이 실렸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 인문학의 거장. 아이들은 신문을 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아빠 나왔어.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식탁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세상은 그렇게 단단했습니다. 누구도 흔들지 못할 만큼. 하지만 세상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요. 단단하다고 믿을수록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집니다. 처음 그 징조가 찾아왔을 때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은 봄이었어요. 남편이 강의에서 돌아오던 날 현관문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습니다.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남편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웃음이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있던 남편이 젓가락을 놓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에 내가 뭘 먹었더라?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엔 강의 자료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 주엔 생일 케이크를 사온다더니 빈손으로 왔습니다. 누구 생일이었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제 생일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제 생일을 잊은 적 없던 남편이었는데 그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잠들었지만 저는 새벽까지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보고 벽을 보고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아니겠지. 치매 같은 건 아니겠지. 그 말을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럴 리 없어. 저 사람은 누구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두뇌가 아무리 명석해도 세월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남편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하던 일들을 하나둘 잊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커피포트를 켜고 식탁 위에 신문을 펼쳐놓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신문을 건네주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며 내려놓곤 했습니다. 처음엔 눈이 나빠졌나 싶었습니다. 노안이 오는 시기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신문의 활자는 잘 안 보인다면서도 신문 이름은 또렷하게 읽었으니까요. 이건 기억의 문제구나. 그때는 그렇게 정확히 짚을 수 없었지만 마음 한쪽에서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식사 때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고 반찬 이름을 헷갈려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가리키며 이건 언제 샀지? 하길래 순간 웃음이 나올 뻔하다가 웃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매일 끓여주던 반찬이었으니까요.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오던 남편이 현관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초인종이 울리길래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표정엔 피곤함이 아니라 길을 잃은 사람의 공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네. 그 말을 들으며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강에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지만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노트 속 글자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자신의 필체인데 읽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허공을 맴돌다 천천히 내려놓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강의 중 말을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상하다며 대신 부축해 보건실로 데려갔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손에 쥐고 있던 수저가 떨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젊은 조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교수님께서 조금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강의를 잠시 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쉬는 동안에도
뇌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자꾸만 자리를 잃었고 밤에는 잠에서 깨어 불을 켜곤 했습니다. 어디론가 나가려는 듯 옷을 챙기다 현관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회의가 있어서 나가야 하는데. 그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회의도 출근도 없는 날이었죠. 저는 남편을 조용히 붙잡고 거실로 데려왔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덮어주며 마음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잠시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그날 새벽 남편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주름이 보였습니다. 이마에서 시작된 가느다란 주름이 눈가로 그리고 입가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주름 사이로 시간의 그림자가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양말을 한 짝만 신은 채 나머지 한 짝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지?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지만 방 안은 이상하게 쓸쓸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지만 막상 입을 떼려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이 너무 단단했으니까요. 평생 지식으로 인정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치매라는 단어를 꺼내는 건 그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일 같았습니다.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양복상의 안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건 지난주에 버린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이미 버린 쓰레기통에서 다시 꺼내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펴놓고 있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해서 챙겨둔 거야. 그날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달력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병원 예약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뒤 조용히 병원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신경과 기억 클리닉, 치매 초기 진단. 그 단어들이 화면에 떠 있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단어를 다루던 남편이 이제 단어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당신 이번 주엔 건강검진 받아요. 그동안 너무 무리했잖아요. 남편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의심도 하지 않은 채 그게 오히려 고마우면서도 서글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날은 흐린 월요일이었습니다. 봄비가 조금씩 내렸고 병원 건물 앞 화단의 흙냄새가 눅눅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가 오려나?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했습니다. 검은 우산을 함께 쓰고 들어섰는데 그 우산 아래에서 남편의 어깨가 어쩐지 작아 보였습니다. 진료실 앞 복도에는 환자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남편 또래였습니다. 한쪽에서는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부부로 보이는 노인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하지만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이름이 불렸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단정했습니다. 여전히 교수님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진료실 문을 열 때도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넘기며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날짜나 장소가 헷갈리신 적 있으세요? 글을 쓰거나 계산을 하실 때 어려움을 느낀 적은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끔은요. 그 말에 담긴 힘없는 어조가 저에겐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는 늘 확신으로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불안이 섞인 음성이었습니다. 검사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단어 맞히기, 그림 따라 그리기. 남편은 펜을 쥔 손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흰 종이 위에 선 하나를 긋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동안 제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구나. 그렇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우리는 대기실로 옮겨졌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가 쪽 의자에 앉아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머리칼 사이로 드러난 흰 머리가 유난히 많아졌고 눈가의 주름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한꺼번에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의사는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몸을 곧게 세우고 의사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의사가 추가 설명을 이어갔지만 그 말은 머리 위로 흩어졌습니다. 초기 단계입니다. 약물로 조기 치료를 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생활 패턴 관리와 가족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그 말들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남편의 눈빛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의사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치매. 그 두 글자가 마음 한가운데 박혔습니다. 너무 명확하고 너무 잔인한 단어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을 때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차 안에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는데 손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젊은 시절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그렇게 약하게 떨리는 걸 처음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꼭 붙잡으려다가도 힘을 잃고 다시 내려놓는 움직임이 반복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도 남편은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저는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이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멍했습니다. 저녁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밥그릇 사이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밥을 몇 숟가락 뜨더니 멈췄습니다. 그 표정에는 슬픔보다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의 눈빛이 그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그릇을 조금 당겨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지만 제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그가 앉은 실루엣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책상 위엔 한 권의 노트가 펼쳐져 있었지만 글자는 없었습니다. 펜만 한쪽으로 굴러가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를 방해할까봐 그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흐르는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펼치던 습관도 사라졌고 커피 냄새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하루 종일 걱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았지만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던 습관도 책을 읽던 손도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창문 쪽으로 몸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면 따라 움직이고 해가 지면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마치 어떤 예고 없는 겨울 같았습니다. 그 침묵이 며칠이나 이어졌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고
괜히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꺼내면 더 슬퍼질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식탁에 국 한 그릇, 반찬 2가지를 놓아두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올리는 속도는 느렸고 국물은 자주 식었습니다. 때때로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을 보면 제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잘 지내세요? 이번 주말에 들를게요. 그 평범한 말 한마디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감춘 채로는 이 침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발소리,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그 모든 게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자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머뭇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부엌으로 가 물을 따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만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 손끝의 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불안과 의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어. 진단을 받았어.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치매 초기래. 그 말이 나오자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들린 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에 나무 무늬를 천천히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그 움직임이 이상하게 슬펐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허공에 무언가를 쓰는 버릇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초기래. 약으로 조절 가능하다고는 했어. 그 말이 위로가 되길 바랐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손이 천천히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남편은 손을 빼냈습니다. 그 짧은 동작 속에 자존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식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치매라는 단어는 단순한 병이 아니라 존재를 무너뜨리는 선언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지만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부엌 시계가 3번 울리고 나서야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엔 연민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저울질하는 사람처럼 시간이 멈춘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기, 그날의 침묵, 그것들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침묵만이 식탁 위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하룻밤을 자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 보이니 옆에 조금이라도 있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잠들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늦은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물그릇을 닦으며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젖은 땅 위에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방 쪽에서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부부끼리 하는 대화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말들은 점점 제 귀를 멈추게 했습니다. 당신, 혹시 어머님이 뭐 부탁하시면 절대 도와준다고 말하지 마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 뒤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병간호 말이에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도 바쁘잖아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물방울이 손등에 떨어졌지만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회사 일도 많고 나도 애 학교 챙겨야 하고 괜히 시작했다가 끝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냉정했습니다. 어머님이 또 눈물 보이시면 그냥 모른 척해요. 바쁘다고 해요. 그 말이 문틈을 타고 나올 때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안의 공기가 단숨에 차가워졌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떨렸습니다. 물그릇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그 침묵이 곧 동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힘드실 텐데. 아들의 낮은 목소리가 잠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며느리의 한마디가 덮었습니다. 당신이 다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말 이후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천천히 부엌 불을 껐습니다. 그릇이 닦이지 않은 채 싱크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찔렀습니다. 그 소리 하나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방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불빛이 꺼질 때까지 저는 부엌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을수록 다리가 저렸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법을 잃은 사람처럼 그날 밤 남편은 잠결에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아닌 오랜 제자 이름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기억을 잃어가고 자식들은 마음을 닫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제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요. 그 말이 마치 비수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아들 방 문 앞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흘러나왔던 그 말들이 이제는 내 삶의 경계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빛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싸늘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제 들었던 말이 다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요. 그 한 문장이 여전히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에 물이 끓는 동안 마음속 어딘가도 함께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끓어오른 감정은 금세 식었습니다. 그 감정을 꺼내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마음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멍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 곁에서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집을 훔쳐보는 것처럼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고 며느리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평범해 보였지만 그 평범함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이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의 약을 챙기며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시선이 스쳤습니다. 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미묘한 어색함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과 며느리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속의 온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어젯밤 들은 말들이 이미 증명해 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약을 먹고 다시 소파에 기대자 저는 부엌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참새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조차 멀게 들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찻잔의 김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 김이 흩어지는 걸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어젯밤까지만 해도 아들과 며느리는 그래도 내 편일 거라 믿었습니다. 언제나 바쁘고 멀리 살아도 마음만큼은 함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나니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비어 있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허무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제의 말들이 내 안에서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 돌덩이가 가슴을 눌렀지만 이제는 울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잠들자 조용히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의자를 제자리에 밀어넣고 먼지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해야겠구나.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 원망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노을빛이 창문을 타고 거실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남편이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이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 하나가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어젯밤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고, 그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겠다고. 남편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하루는 커튼을 젖혀놓고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식탁보를 흔들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혹은 이미 잃은 기억을 더듬는 사람처럼 아침마다 하던 습관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신문을 읽던 자리에는 먼지가 쌓였고 커피잔은 더 이상 그의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름표가 붙은 약통이 식탁 한켠에 놓였지만 그는 약을 먹는 이유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지? 그가 손끝으로 약통을 돌리며 중얼거릴 때면 가슴이 쪼그라드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약속된 일처럼 차분히 간호를 했습니다. 약을 챙기고 식사를 돕고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남편은 옷을 거꾸로 입기도 했고 식사 중에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며 다시 밥을 떠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의 온기만으로는 무너져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밤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자주 잠에서 깼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불을 켜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아무것도 적지 않은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앉아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창문 앞에서 외투를 걸치고 말했습니다. 출근해야지.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대답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그는 이미 강단에 서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를 달래서 다시 침대로 데려가는 일은 매번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설득했지만 점점 고집이 심해졌습니다. 나는 바쁜 사람인데 왜 자꾸 막아?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여전히 교수의 말투가 흘러나왔지만
그 속에 있던 사람은 이제 낯설었습니다. 하루는 욕실에서 물이 넘쳤습니다. 남편이 세면대를 막은 채 수도를 틀어둔 것이었습니다. 바닥이 흥건해질 때까지도 그는 몰랐습니다. 그 물 위로 반사된 전등 불빛이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이 풀렸습니다. 수건으로 바닥을 닦으며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갔습니다. 하루 종일 그를 따라다니다 보면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짓고 점심이면 약을 챙기고 저녁이면 그의 옷을 갈아입히며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제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가끔은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엔 예전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고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손끝엔 늘 피로가 쌓여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희끗한 흰빛이 자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남편의 병보다 먼저 늙어가는 제 모습 같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그 말조차 어느 날부터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름 없는 호칭들, 의미 없는 소리들로 하루가 흘렀습니다. 그가 나를 알아보는 날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제게 낯선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봤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제 모습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안한 시선이 허공을 헤맬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여전히 남편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은 고립감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나는 남편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붙잡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다시 약을 준비하고 식탁 위에 밥을 차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앉아 있었지만 식사 방법을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그 손을 살며시 내려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를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잠시 평온해졌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던 시간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잠시 예전의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가 사라져가는 그 길목에서 그 작은 순간 하나가 제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날도 새벽은 길었습니다. 남편은 잠을 설치며 자꾸만 일어났고 저는 그를 따라 거실을 돌았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창밖이 밝아올 무렵에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의 잠은 짧고 얕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걸터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깨가 뻐근했고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하루는 약을 챙기던 손이 미끄러져 병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약들이 흩어졌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구나. 그 생각이 스치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벨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 뒤에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레 그러나 간절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하루만 와줄 수 있겠니? 잠시라도 내 아버지 좀 봐주면 내가 병원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며느리의 숨소리가 짧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저 요즘 너무 바빠요. 회사 일도 많고 아이도 학원 다녀야 해서요. 죄송하지만 이번 주는 도저히 안 돼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손에 쥔 전화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알겠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며느리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빛이 점점 어두워지며 사라졌습니다. 그 불빛이 꺼지는 걸 바라보다가 내 안에 무언가도 함께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엌 창가에 앉아 한참 동안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틀 위로 비쳐들었지만 그 빛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텅 빈 듯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더는 없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향해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속에서 묘한 외로움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외로움이 내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국을 끓이면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이 오른 냄비 위로 떨어진 눈물방울이 끓는 물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음속에서 뭔가를 찢는 듯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눈앞에는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결혼하던 날 부끄럽게 웃으며 인사하던 그 모습, 그때는 참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는데 세월이 흘러 이제는 차갑게 말하는 그 입술만 남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도저히 안 돼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세워온 가족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구나. 그날 새벽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창밖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 얼굴엔 지친 주름과 함께 이상할 만큼의 평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포기의 얼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느리의 거절 이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전화벨 소리도 초인종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나 둘뿐인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새벽 4시였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쯤이면 늘 잠에서 깼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듯이 옷을 챙겼고 저는 늘 그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잠들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고 그 속에서 나는 묵묵히 그의 양말을 챙기고 약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남편은 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대답하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그가 있는 만큼 나는 외우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그의 하루, 그의 약 시간, 그의 습관, 이 모든 걸 대신 기억하는 것이 내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허리는 늘 굽어 있었고 손목은 아파서 자주 파스를 붙였습니다. 밤이면 다리가 붓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피로가 얼굴에 내려앉은 주름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릴 때는 팔을 잡았고 밥을 흘리면 천천히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릴 때마다 그 안에 있던 기억까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한 번도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밥상을 차리고 약을 챙겼는데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 그 한마디가 공기 속을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정신이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중 몇 시간 그는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는 제 이름을 불렀고 점심에는 이 국 맛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작은 말들이 내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물론 그 기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두 시간 지나면 그는 다시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잠시의 시간 동안 그가 다시 그 사람이 되어준다는 것만으로 세상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앉아있던 거실에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눈물이 고여버렸습니다. 그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그 미소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서 그의 숨결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달라지는 병이라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괜찮았어. 그 생각 하나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달력 한쪽에 조그맣게 표시했습니다. 오늘 기억 돌아옴. 그 표시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사흘에 한 번, 이제는 거의 매일 한 줄씩 기록이 생겼습니다. 그 붉은 펜의 점들이 희미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주 잊었고 어떤 날은 다시 처음처럼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너짐이 전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잠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마음은 또렷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로 지난 몇 달의 피로가 녹아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린다는 것, 그가 나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견딜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기 전에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요히 잠들어 있었고 얼굴은 편안했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내 볼을 지나며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조금 괜찮아질 거야. 나는 그 바람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무너지는 몸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희미한 희망 하나가 내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바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창문을 열면 먼지 대신 따뜻한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그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남편의 하루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두 시간 남짓이던 맑은 순간이 이제는 반나절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 이름을 부르고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는 흉내를 내며 짧은 농담을 던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옛 제자 이야기를 꺼냈고 가끔은 아이들 어릴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억들이 뒤섞여 엉뚱한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가 말을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잊었던 시간들이 다시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 예약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할까봐 기대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바람이 일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 의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차분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지난 검사 기록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 손끝의 움직임이 천천히 멈췄을 때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달리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남편은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날짜도 계절도 병원의 위치도 모두 기억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침착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언제부터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잠시 후 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표정엔 놀람과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을 울렸습니다. 보호자분, 이 정도 회복은 정말 드문 일이에요. 치매 증상이 확실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듣는 희망의 말이었습니다. 손에 쥔 가방끈을 세게 잡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아내분이 정말 잘 돌보셨네요. 이건 사랑과 인내가 만든 결과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동안의 새벽들,
그 지쳐있던 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식사를 잊을 때마다 다시 밥을 지었던 일, 밤마다 불을 끄고 그 곁에 앉아있던 시간들, 그 모든 날들이 이 한순간으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설 때 햇살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단 아래서 잠시 멈추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확실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병원 앞 화단에는 노란 수선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이 마치 우리를 위해 기다렸던 것처럼 햇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꽃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전에는 회색으로만 보이던 건물들이 이상할 만큼 따뜻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버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에는 눈물이 번져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엔 오랜만에 찾아온 안도의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고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조용히 그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고맙다.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 어쩌면 두 사람 모두에게였을 것입니다. 그날 밤 창밖에는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쳐버린 몸이었지만 마음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희망이 아주 조용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날은 봄 햇살이 유난히 고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온 햇살이 거실의 먼지를 비추고 그 속에서 남편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얼굴의 혈색도 돌아왔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식탁 앞에서 천천히 밥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뜨고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오래간만이라 낯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며느리랑 아들은 어디 갔지? 그 말은 마치 아주 오래 기다려온 질문 같았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쥔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서운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통 연락이 없던데 바쁜가 보지? 그가 덧붙이자 마음속이 무너졌습니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제 얼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순수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가 묻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아이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왔던 말들이 입안에서 떨렸습니다. 며느리랑 아들 한동안 안 왔어요. 병이 심해졌을 때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 짧은 질문 속에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병이 깊어지자 자식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은 일, 며느리가 바쁘다며 거절했던 일, 전화기 너머로 들렸던 차가운 목소리까지 그 모든 장면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말을 이어가는 동안 남편의 눈빛이 점점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저었고 이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놀람이 번지고 이내 깊은 슬픔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허한 눈빛으로 식탁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밥그릇 위를 스치고 그 위에 비친 제 얼굴을 멈추었습니다. 그 애들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깔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시간의 모든 상처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치맛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점점 커지더니 결국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깊고 길었습니다. 세월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내가 자식 농사를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병과 싸우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벽 앞에 선 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 속에서 느껴지는 건 분노나 실망이 아니라 깊은 허탈감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을 타고 들어와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남편의 눈가가 반짝였습니다. 그게 눈물인지 햇살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작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지탱해온 기둥이 그날 밤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만으로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쯤 남은 밥그릇과 식지 않은 국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천천히 이동하며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남편의 표정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안경을 고쳐 쓰는 순간 그 표정 속에서 오래된 결심이 보였습니다. 그건 한 인간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끝내려 할 때의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한동안 열리지 않았던 문이었습니다. 책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책상 위엔 오래된 수첩과 낡은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의자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손끝이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멈췄습니다. 그곳엔 아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고 이내 상대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너에게 실망했다. 그 말은 낮고 단단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아비가 병들었을 때 어디 있었느냐? 그 말은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 오랜 슬픔이 굳어져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유산은 한 푼도 없다. 너에게 줄 건 없다. 아비의 마음도 돈도 다 잃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을 고르듯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여전히 전화기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 손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제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 표정 속에는 분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오래된 단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아이를 내 자식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 한마디는 부드럽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가족을 믿고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서서히 기울며 책상 위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습니다. 그 그림자가 남편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 손 위에 제 손을 포개었습니다. 그 온기가 아직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표정은 편안했지만 그 평온함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서 등을 돌렸지만 그 대신 나를 향해 남은 마음을 내어준 듯 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심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결심은 하루가 지나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초인종이 짧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덮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가가 붉었고 아들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그 반가움보다 먼저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신문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 말은 공중에서 머물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 순간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신문이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시선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깊은 실망이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러 왔느냐?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가르듯 흘렀습니다.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고 며느리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짓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돌아가. 짧은 말이었지만 더 이상 대화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남편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멈추게 했습니다. 늦었다. 그 두 글자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 말 안에는 지나간 세월과 무너진 믿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남편의 시선은 단 한 번도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남편의 결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침묵으로 살아왔고 그 침묵 끝에서 선택한 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집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후회의 무게 같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손을 들어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발걸음이 유난히 느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 얼굴에는 후회가 아닌 결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기억이 돌아와도 마음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나 보. 그 말이 길게 남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리고 그 사이로 오후 햇살이 길게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잠시 흔들리듯 보였습니다. 그 얼굴은 슬펐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고요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비로소 모든 것을 정리한 사람의 고요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그들을 찾지 않았고 그저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더 이상 자식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계절이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이 남편의 머리카락은 더 휘어졌고 말수는 줄었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곤 했습니다. 따뜻하네. 그 한마디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복잡한 생각이 들었겠지만 이제는 아무런 미련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나도 모든 걸 흘려보낼 줄 아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의 사진, 어린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젊은 시절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하나씩 바라보다가 남편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참 오래 버텼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가 조금은 쓸쓸했지만 그 속에는 후회보다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말보다 눈빛으로 많은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밖에서는 낙엽이 떨어지고 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그 모든 사소한 일상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